안녕하세요. 가볍거나 진지하거나의 저는 나무. 저는 봉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요즘 계속 심리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담실에서 접할 수 있는 심리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 상담실에 가면 어떤 종류의 심리검사를 받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련해본 시간입니다. 일단은 우리 봉봉이 상담실에서는 주로 이런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검사에 대한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듣도 보지도 못할 검사들이 되게 많은데 다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피땀 어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기관은 모르겠고 또 나무와 저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주요하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합심리검사인데 그 안에는 뭐 MMPI라고 해서 다면적 인상검사 또 이 검사를 많이 요즘에 공기업이나 기업에서 채용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또 이제 HTTP라고 하는 집, 나무, 사람 그림, 또 이제 문장 완성 검사, 뭐 SCT라고 하는 거, 지능 검사,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또 BGT라고 해서 기질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질적인 손상 여부를 알아보는 뇌손상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검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로샤 검사. 종합심리검사 안에 있는 그런 검사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거 외에는 뭐 결혼 만족도 검사 이제 이런 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되게 오래된 검사인데 아직 쓰기도 하고 뭐 MBTI 성격 유형 검사 MBTI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CI라고 이제 뒤에서 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이제 그런 검사들이 주요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검사가 뭐가 더 있나요? 종합심리 검사할 때 또 저희 왜 주제통각 검사라고 그것도 하잖아요. TAT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를 만드는 검사도 또 활용되는 검사 중에 하나죠. 그러나 거의 뭐 봉봉이 얘기해 주신 거를 거의 다 많이 사용하죠. 그럼 이제 각 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는 MMP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풀네임이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해서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검사여서 초반에는 이 실험 집단이 어쨌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일반화하는 부분에서 많이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검사에 보면 이제 청소년 검사가 따로 있고 성인 검사가 따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는 영역과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건강 염려부터 10가지 척도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사회적 내향성까지 그 안에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편집증이나 감각증이나 남성성, 여성성, 조증 부분이나 뭐 정신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임상 척도가 이제 주요하게는 10가지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또 소척도들이 있어서 성격 범위나 이제 그 주요한 임상 척도 밑에 있는 이걸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운 어떤 정신증적인 혼란들이 병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인들의 느끼는 희노애락의 어떤 그런 차원인지를 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이 검사가 계속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되면서 뭐 병리성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 패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좀 활용되는 것 같아요. 검사 문항수가 굉장히 많고 예아니어로 이렇게 막 빼곡하게 체크하는 검사죠. 그리고 이제 HTP,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이에 그 집과 나무와 사람과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제 보는 검사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검사를 받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숨겨진 감정, 욕구, 생각 이런 부분들을 투사하게 하는 검사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 오남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검사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 HTTP, 뭐 MMPI도 마찬가지지만 그림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검사가 갖고 있는 위험 중에 잘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약간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된다는 건 이미 알고 네.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림의 형태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맞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네. 네. 어쨌든 HTTP는 투사 검사의 일종인데, 투사 검사라고 하는 거는 모호한 자극을 통해서 이 자극을 받았을 때 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것에 자신에게 숨겨진 감정, 욕구들을 투사할 수 있다. 그런 걸로 그 숨겨진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HTTP도 이제 투사 검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TAT도 주제 통각 검사도 이제 아마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검사가 바로 있는데, 이것도 약간 무의식적 어떤 이 사람의 욕구나 대인관계 갈등 같은 거, 패턴을 사실 알게 하는데 또 이제 쓰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죠. 문장 완성 검사는 어떨까요? 이제 문장 완성 검사는 이제 보통 앞에 어떤 제시어를 주고 뒤에 이제 밑줄 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채우는 거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 우리 엄마는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쓰는데, 많은 것들이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 주제들에 네. 대한 부분들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채우지 않는 것도, 빈칸으로 그냥 두는 것도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검사를 조금 더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MMPI와 함께 사용되든 혹은 HTTP와 함께 사용되든 그 다른 심리 검사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사실 효과가 있는 검사가 아닐까? 뭐 물론 그것 자체로도 되게 훌륭한 검사일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능 검사는 지능을 그냥 측정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멘사 회원들도 많이 나오고 뭐 검사했더니 뭐 150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공식적인 툴로는 잠재지능이 아닌 이상은 150 맞아요.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30만 나와도 굉장히 네. 상위 1%에 해당하는 되게 인적 자원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머리가 좋다,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재, 천재 이런 데 포커스가 많이 붙여져 있어서, 사실은 지능 검사를 만든 빈에도 그렇게 활용되는 걸 그렇게 경계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5까지 나왔잖아요. 웨슬러가 5까지 나왔는데, 검사를 통해서는 언어적인 이해의 어떤 기능들, 혹은 지각 추론 기능들, 작업 기억, 뭐 처리 속도, 이런 각각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적 영역들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처음은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감별하기 위한 부분이었지,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는 우리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 네. 활용은 그렇진 않죠. 네. 지능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본다면, 왜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능검사를 사실 활용하는가,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정서적인 부분이 매우 혼란스럽거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깊거나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지적 자원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제 심리학적 이해도 그렇지만 어떤 뇌과학적인 이해를 봤어도 사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뭔가 많이 그런 부분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 지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나 전전두엽 이런 부분에 기능에 확실히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기능 차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적응에서의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언어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학습 현장이나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부분에서의 부분도 있고, 흔히 옛날에 동작성 기능이라고 표현했던 뭐 지각 추론이나 작업 기억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에서의 적응적인 이슈에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은 어떨까요? 사실 지능검사가 그 소검사마다 그 지능의 뭐 지수도 되게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왜 소검사마다 점수가 뭐가 높고 낮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해석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어성 검사는 굉장히 높은데 동작성 검사 종류는 낮다, 이러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제 무슨 시지각 협응이나 혹은 청각적 주의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검사들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것만 검사가 딱 떨어진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주의 집중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검사만의 어떤 점수의 편차 패턴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심리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지능검사가 도움이 되죠. 제가 만난 이제 그런 우울이나 불안의 문제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떨어져가지고 보통은 그렇죠. 네, 맞아요. 보통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잠재기능에 비해서 이제 모든 기능들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의 또 심층 정도를 또 알 수도 있으니까 많이 힘들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지능검사가 사실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혹시 그 상담실에서 접할 수 있는 심리검사들 중에 저희가 얘기 안 한 TCI는 어떤 부분들을 보는 검사일까요? 근데 저는 사실 TCI를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이렇게 뭔가 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어요. 네, 나무는 네. 있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근데 이게 요즘에 활용하는 상담 기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용해 본 적이 있고 저희 기관이 또 이거를 사용하지 그래서 않기 그런가 봐. 때문에 네, 네, 예, 네. 예. 근데 이제 타고난 기질 및 뭐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뭐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네, 이제 이게 타고난 기질이고 또 후천적으로 발달된 기질으로 자율성, 연대감, 네. 자기 초월 이제 이런 용어들로 이제 표현되는데 사실 용어들이 뭔가 익숙하진 않더라고 저한테는. 또 이 검사를 많이 하면 익숙하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는 타고난 기질은 변할 수 없으니 뭔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결국 나의 기질에 해당하는 것이냐, 또 후천적 영향으로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변화된 것이냐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는 TCI가 되게 또 유용한 도구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심리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 그리고 혹은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는지, 나에게 이게 필요한 검사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어떨까요? 일단 내담자는 이게 불필요한 검사인지 아닌지 사실 구별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윤리적인 마음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정말 필요한 검사들을 제안해야 되는 건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대치동이나 되게 유명한 곳에 가서 심리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전 처음 듣는. 그래서 거의 핸드북 같은 수준의 검사 보고서를 가져오신 분들이 많죠. 거기 안에는 되게 이제 병리적인 용어들도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아서 오시는데 그 핸드북은 당신 이대로 있으면 당신 자녀나 뭐 당신이 뭐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위험을 내포하는 기술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검사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해석해서 본인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여러 검사들을 다 한다기보다는 어떤 검사들을 이제 정말 필요한 검사들을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그 검사들에 대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또 필요한 검사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인지도 있다고 해서 여러 검사들을 엄청 많이 해서 검사 결과들을 주면 사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해석보다는 검사를 더 많이 하는 곳은 조금 주의해보자. 저는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남은 네.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아까 전에 소개한 검사들을 주로 아마 하게 될 텐데 그 정도 선에서 몇 가지가 골라지는 검사는 그래도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보다 굉장히 많은 사실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검사가 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랑 상의한다든가 혹은 다른 심리검사 기관 다른 상담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한 다음에 훨씬 이렇게 편안하고 믿을 만한 곳으로 이렇게 좀 고르시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네.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대본 세 번째 다음에 시간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검사에 대해서 왜 선호하는지 또 우리 남겨진 이 여운을 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인사하면서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자각하세요. 안아주세요. 선택하세요.